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촬영하러 오는 날 진짜 많이 설레이고 준비는 진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아주 딱 핵심만 잘 정리하고 잘 정돈돼서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제가 전문 프로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계속 더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고 간결하고 핵심 요약만 전달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댓글에 엄청나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많은 진짜 뜨거운 관심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를 이 편집이랑 이 기획하고 이 도와주신 분들이랑 하여튼 조만간 뭐 5만이 됐든 뭐 8만이 됐든 한번 저도 꼭 라이브 방송 한번 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 종목 많이 말씀 주시는 거 저도 그렇고 저 편집을 도와주신 분들, 기획하신 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목이 제일 최선일지는 굉장히 쉽게 종목 결정하진 않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종목이 아닌 이상 한번 그때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은 대체적으로 다 다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물론 2차전지가 저도 가장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2차전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2차전지 종목만 보시는 건 전혀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요. 2차전지를 주도주, 그러니까 2차전지를 포트에 가장 집중적으로 담되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여타 스몰캡이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B2차전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영상 올리면 조회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만 보고 영상을 찍을 거면 2차전지만 찍었는데 전 진짜 그러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삼성전자 올렸는데도 너무 안 봐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속상하고요. 그래서 2차전지, B2차전지 외에도 좀 많은 영상을 보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차전지 핵심 이슈 체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 현황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요 수익률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755.5%. 아마 상징적으로 아마 이번 주엔 힘들더라도 다음 주에는 1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견조했습니다. 고점 대비 4.2%밖에 안 빠졌습니다. 뭐 원자재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1등이고요. 양극재에서는 역시나 코스모신소재가 최근에 주가 부진하지만 277%, 1월달 대비 평균 수익률 277%, 뭐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여전히 가장 양극재 단에서 부진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배터리셀에서는 워낙 평균 수익률이 낮긴 한데 그래도 배터리셀 1등 LG엔솔이 26.7%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단에는 재밌는데요. 나노신소재하고 제이오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번 주엔 역시 또 나노신소재가 최근 이틀 동안 조금 상승이 나오면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1등을 기록했습니다. 엔캠이 전해액 관련돼서 첨가재, 도전재, 양극재, 원자재에 비하면 너무 저조한 수익률이지만 엔캠이 26.4% 1등을 기록했고요. 장비주에서는 역시나 윤성 FNC가 압도적으로 324%, 그러니까 원자재 에코프로 다음의 상승률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장비주 평균 52.5% 기록했지만 장비주가 어려운 게 수익률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초과 상승하는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사 상승률이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1등주의 투자자, 단 양극재는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NF, 코스모신소재 모두 견조하기 때문에 양극재만큼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저는 좀 탄력 있게 적용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현재 2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니까 가장 2차전지 부진할 때 양극재 단에서는 덜 빠진 거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견조했고요. 여전히 LG화학이 가장 많이 빠지고 부진했지만 저는 역발상의 관점에서 LG화학과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LG화학과 다소 비싸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을 같이 병행하는 전략,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극재 도전제 딴에는 아직도 대주전자재료 뭐 따지시는 분도 많고 욕하시는 분 많은데,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금요일 요거 찍을 때는 부진했는데 이틀 동안 대주전자재료 그 창업주 임무현 회장님의 따님이죠, 임일지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2030년까지 연평균 50%씩 매출 성장하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3조 하겠다고 했어요. 3조. 지금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한 690억, 뭐 800억대 정도 되는데 이걸 3조까지 키운다고 했으니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물론 이런 우려 많이 얘기합니다. 야, 포스코 실리콘도 진출했지, SK 머티리얼즈도 진출했지,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도 아직, 뭐 이런 경쟁업체들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시는데요. 그 회사들이 아무리 자본력을 투입해서 양산을 한다고 해도 아주 단적으로 한솔케미칼도 굉장히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인데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고 양산하겠다고 얘기한 거가 2년 전부터 계속 양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심지어 수율 안 나오고 해서 2년 더 걸려서 지금 대주전자재료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캐파를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극재랑 기술 진입 장벽을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콘 음극재도 당연히 양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양산하고 생산 수율까지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 실리콘 음극재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랑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하는 거는 지금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요. 포스코 실리콘이 실리콘 산화물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둘 다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실리콘 카바이드를 더 주력으로 한다든지 실리콘 산화물을 더 주력으로 한다든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실리콘이 실리콘 산화물을 한다고 해도 시간 걸릴 거고요. 대주전자재료하고는 레퍼런스나 소위 말하는 수율이나 품질이나 뭐 원가 경쟁력 이런 거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뛰어든다고요? 무조건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가 위험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음극재 도전제 딴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계속 탑픽으로 계속 양극재랑 분산해서 투자하기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딴에서는 수익률로 1등은 윤성 FNC인데 저는 PNT랑 DENT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랑 DENT 저희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발굴해서 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핵심 요약 빠르게 볼게요. 하반기에도 성장성이랑 모멘텀을 모두 갖춘 2차전지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도체도 모멘텀이 있죠. 근데 성장성 측면에서는 반도체 소위 말한 밸류체인마다 뭐 차별화는 있겠지만 2차전지만큼 소재, 장비, 셀 모두 잘하는 이 섹터는 없다. 유일무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연평균 25% 성장하는데 우리 주력은 어디죠? 북미죠. 북미는 59% 성장한다. 유한타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국내 셀 3사가 2025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역시나 압도적으로 양극재가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로 당연히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양극재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냐? 양극재는 연평균 50%씩 성장하니까. 2030년, 2025년까지는요 우리나라 업체랑 파나소닉이랑 CATL을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서 배터리 수급이 공급이 부족되는 상태는 아닌데 2026년을 기점으로 다시 2030년까지 4년 동안 공급 부족 형태를 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셀을 증설한 다음에 수율까지 맞추려면 최소한 3.5년이 걸려요. 그죠? 그러려면 2027년에 배터리 수주를 받으려면 최소한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에 배터리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원자재, 그 다음에 소재는 더 미리 들어가야 되죠. 지금 양극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셀 기업들 수주 계약 받은 것도 다 못 채울 만큼 양극재 수주 계약이 부족해요. 대규모 뭐 삼성 SDI양, LG 엔솔양, 포스코 퓨처엠의 대량 공급 계약이 나와도 국내 셀 기업들이 전체 받은 수주 계약 캐파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6년
부터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에 나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핵심 광물 2025년부터 FEOC 해외 우려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달 불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25년까지 2년 동안 유예를 준 건데, 이러려면 그 중국을 포함한 FEOC 이외 공급망 통해 배터리 생산 가능하도록 IRA 세부 법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핵심 원료랑 맞닿아 있는 소재 중심의 중국 공급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준 거기 때문에 2026년까지 국내 셀 3사의 미국 중심의 외형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을 제외하고, 자, IRA의 장기 방향성은 뭐라고 했죠? 탈중국 공급망이에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 그렇게 지금 미국 뭐 고시원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기사까지 뿌리면서 미국발 중국 배터리의 승인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과 잘못된 이슈를 양산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한 NCM622, NCM811은 당연히 LFP보다 가격 경쟁력이나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월등히 차이나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NCM622이에요. NCM622이 현재 17%, LFP가 8%인데 최악을 가정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최악을 가정해서 LFP가 미국에서 승인이 확정돼요. 그리고 2026년까지 NCM622를 전부 다 LFP가 다 뺏는다고 해도 2026년까지 연평균 56% 성장이 나온다. 뭐라고 했죠? 2026년까지 3년 동안 미국에서 연평균 56% 성장이 나온다. 최악을 가정한 거예요. LFP가 NCM622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17% 시장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NCM622 시장의 절반만 가져간다 칠게요.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67%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나오고요. 자, 미국계 3원계 성장률 볼게요. 2023년에 87% 성장하고 24년에 72%, 2025년에 59%, 2026년에 40% 성장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감안한 거죠? LFP 비중이 계속 증가한다고 본 거예요. 11%, 15%, 20%, 25% 계속 증가한다고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LFP에 들어가는 인산 관련돼서 양극재 업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양극재 업체가 말하면 LFP를 뭐 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인산염을 만드는 업체가 인산염의 그 PPA라고 해요. 정제 인산. 인산염의 10%가 정제 인산으로 만드는데, 정제 인산의 100%를 다 전기차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세제, 제약, 그죠? 그 정제 인산이 100% 자동차용 그 LFP 배터리의 소재로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세제나 제약이든 다양한 전방 산업에 90% 쓰이고 남은 10%만 PPA 정제 인산으로 쓰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제 인산이 부족해요. 네? 정제 인산이 부족해서 LFP를 만드는데 정제 인산이 공급 부족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LFP 가격을 싸질 수가 없죠. LFP의 소재인 인산염 자체가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데, 2026년 공급 부족 때문에. 그래서 26년 기준으로 LFP의 핵심 소재인 PPA 정제 인산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아주 합리적인, 인산염을 만드는 회사에서 추정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위기가 올 거다. 그 말은 유일한 LFP의 장점이 저가, 가격이 싸다는 장점까지 지금 희석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LFP가 이렇게 NCM622 시장을 17% 시장을 다 가져간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026년을 기점으로 LFP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은 22%를 가정한다고 보면, 이 수치는 한번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18기가와트시가 필요하고요. 파나소닉 포함해서 미국에 지금 캐파로 돼 있는 게 706기가와트시예요. 그죠? 근데 이 706은 뭐죠? 100% 공장이 가동되고 100% 예정대로 다 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죠? 자, LG엔솔, GM, 혼다, 현대차, 스텔란티스, 단독 공장 미시간, 애리조나 있죠? SK온의 조지아, 그 다음에 켄터키, 블루오벌, 삼성 SDI, 스텔란티스, 삼성 SDI, GM, 파나소닉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100% 된다는 걸 가정한 거고요. 생산 수율이 100% 안 나오죠. 평균 아주 잘 잡아서 80% 감안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캐파대로 100% 다 안 되죠. 그것도 80% 정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706기가와트보다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80%인 한 600 초반. 그러면 300기가와트시가 초과 공급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공급광이다 얘기하는 거 골드만삭스 레포트나 뭐 모건 스탠리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202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404기가와트시의 셀 생산 능력이 필요한데 파나소닉을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양극재가 105만 톤 필요하죠. 그죠? 404기가와트시에 필요한 양극재는 대략 105만 톤이다. 근데 우리나라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캐파 많이 하는 데가 어디죠? 에코프로비엠.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여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죠?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SMM은 어디죠? 스미토모 메탈마인 일본 그 다음에 벨기에 유미코어. 2026년 합산이 유미코어까지 합산해서 101만 톤이에요. 2026년까지. 근데 필요한 양극재는 최소 몇만 톤? 105만 톤. 근데 이거 101만 톤도 어떻다? 100% 가동률 잡은 거예요. 근데 100% 가동률 나올 수가 없죠. 80% 잡으면 몇만 톤? 한 86, 7만 톤 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미국에서 2026년까지 20만 톤 이상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기확보된 수주용 양극재도 아직 100% 수주 체결 계약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 그다음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릴게요. LFP 얘기 계속하죠. 안정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구멍이 뚫려도 셀이 타거나 폭발하지 않는다. 팩의 보호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C2P, C2B, C2C 얘기하죠. 셀 투 팩, 셀 투 바디, 그죠? 셀 투 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셀 투 팩으로 할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에너지 밀도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셀을 건너뛰고 팩 단계를 건너뛰고 셀로 간다는 거죠. 그죠? 셀 투 팩. 삼원계 셀 자체로만은 고에너지 밀도인데 화학물질의 불안정성 때문에 팩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모듈을 생략하기 어렵다. 네. 셀 투 팩으로 모듈을 생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삼원계는 화학물질의 불안정성도 있고 팩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모듈 생산이 어렵대요. 그래서 셀 투 팩이나 셀 투 바디는 LFP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데 그냥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실리콘 응극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LFP 배터리 관련돼서 실리콘 응극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실리콘 응극제를 첨가를 하고요. LFMP나 LFSP를 활물질을 추가해서 하면 니켈 70%, 니켈 70%, 그러니까 미드니켈 정도 되는 거죠. 미드니켈하고 유사한 에너지 밀도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023년 LFP 침투율은 37%, 삼원계는 62%. 근데 이 37%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생각보다 LFP가 그렇게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 LFP 배터리 잘 준비하고 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파우치 기반의 LFP 배터리를 23년 중국 난징 생산 라인 전환해가지고 25년부터 올해 이미 LFP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양산했고요. 25년부터 차량용 LFP 배터리 양계획이 아니죠. 양산 계획 밝혀져 있고요. SK온도 연내 개발 완료해서 2025년이나 2026년에 양산 목표 잡고 있고요. 삼성 SDI도 26년에 양산 목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모두 LFP 개발 언급했고요. 국내 양극재 업체도 2025년에는 LFP 양극재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투자 아이디를 얻을 거냐? 개발이 완료된 후 공급 체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셀이나 양극재보다 뭘까요? 셀이나 양극재보다 LFP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를 올리는 기술, 그게 바로 LFP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소재, 실리콘 응극재. 실리콘 응극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실리콘 응극재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실리콘 응극재를 제대로 공부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실리콘 응극재가 쓰이면 뭐가 쓰이죠? CNT 도전제가 같이 쓰입니다. 부피가 구조적으로 팽창하고 불안정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쓰이고요. 그 다음 특수 리튬염, 특수 리튬염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LFP 배터리가 개발 완료돼서 양산되면 그때부터는 셀이나 LFP 양극재가 캐파 증설에 대한 수주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겠지만
LFP 배터리가 지금 개발이 완료는 됐지만 양산 전이기 때문에 LFP 개발과 관련돼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기술이 주목받을 거고, 에너지 밀도 기술을 올리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랑 CNT 도전재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의 대주전자재로 CNT 도전재의 나노신소재는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은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폭스바겐, 르노, 그죠?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볼보, 포드, GM, 테슬라 다 지금, 여기서 가장 공격적인 건 역시 테슬라죠. 네, 테슬라하고 포드도 지금 하겠다고 했고요, 그죠? 근데 보시면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는 테슬라하고 포드 정도가 제일 빨라요. 스텔란티스 2025년, 다른 데는 타임라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도입도 시간이 걸릴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 2023년 하반기부터 셀 기업들의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아까 우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북미에서 여전히 수급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셀이 2025년까지는 그 공급이 부족 상태가 아니다 치더라도 2026년 말부터 다시 공급 부족 상태로 전환이 된다니까요. 그럼 그 셀이 공급 부족되는 상태로 전환되면 당연히 양극재 수급도 2025년부터 최소한 앞당겨서, 최소한 이 2분기 이상 앞당겨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재 수급 불균형은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수급 불균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